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 안개가 자욱이 깔린 새벽녘이었습니다.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는 그곳에서 한 총각이 벌써 밭으로 나가고 있었지요. 바로 한도균이라는 25 청년이었습니다. 도균의 집안은 대대로 이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미천한 농부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몇마지기 밭과 낡은 초가집이 전부인 가난한 살림이었지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후로는 홀어머니와 단둘이서 근근히 연명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씨 마님께서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가난한 살림살이에 지쳐 날로 쇠약해져만 가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하는 도균의 걸음걸이에는 묵직한 책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흉년이 들어보리 농사마저 시원치 않았지만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밭고랑을 파며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머니, 아침상을 차려드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도균이 방문 앞에서 조심스레 불러드렸습니다. 도균아, 너는 먹었느냐? 예, 어머니. 먼저 드십시오. 사실 도균은 아침상에 올릴 쌀이 모자라 자신의 몫을 덜어내어 어머니께만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지요. 박씨 마님께서는 아들의 속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지만 차마 말씀하지 못하고 눈물만 삼키셨습니다. 우리 도균이가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니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웃집 김진사댁 종놈 칠복이가 우물가에서 도균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복을 바라겠습니까? 그저 어머니께서 편안하시기만 하면 족하지요. 도균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병환이 나으시고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간절함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도균의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농번기에는 품삯을 받아 어머니 약값에 보태고 한겨울에도 산에 올라가 땔감을 해다가 팔아서 쌀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힘든 해였습니다. 봄부터 가뭄이 들어 모내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여름에는 큰 물이 져서 겨우 심어놓은 벼마저 떠내려갔습니다. 가을 수확을 앞두고는 우박까지 내려 남은 곡식마저 망쳐버렸지요. 이제 어찌해야 할까? 도균은 빈 곳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기침을 하시고 몸도 많이 부으셨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하는데 돈이 없어 망설이고만 있었지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도균을 불러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도균아, 어미가 자꾸 집만 되는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혼인을 해야 할 나이인데 어미 때문에 총각으로만 지내고 있으니. 도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계시는데 무슨 혼인 말씀입니까?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실 때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못난 어미가 언제까지 내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이냐. 박씨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균은 어머니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날 밤 도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머니만은 제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야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어머니께서 편안하시게 해주십시오. 이렇듯 도균은 효성 하나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순수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런 효자가 어디 있겠나. 하늘이 반드시 큰 복을 내려주실 게야. 과연 하늘이 도균의 효심을 보고 계셨을까요? 곧 도균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도균은 어머니를 위한 약재를 구하러 장터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던 중 마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마주치게 되었지요. 그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있었는데 비록 소박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연아였습니다. 한때 이 고장에서 이름난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지금은 몰락하여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아버지 이문수 영감께서는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벼슬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관직에서 쫓겨나 고향으로 돌아오신 후 오랜 병환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연하는 아버지의 병수발을 위해 혼인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아버지의 약값과 생활비로 모두 떨어져 나갔고 이제는 직접 물을 길어다가 빨래를 하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비단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았던 양반댁 교수였지만 이제는 거친 삼배옷에 나무비녀를 꽂고 살아야 했지요. 그날도 연하는 아버지께 드릴 약을 다리기 위해 맑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물동이를 우물 위에 올려놓고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는데 갑자기 두레박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연하는 당황하며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균이 지나가다가 연하의 곤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균은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서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두레박 줄이 끊어져서 아버지 약을 다릴 물이 필요한데 연하의 목소리에는 애타는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균은 곧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 줄을 꺼내어 두레박에 메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쓰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것을.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도균은 연하를 위해 물을 길어 올려주었습니다. 연하는 그런 도균의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만인지 모를 일이었지요. 댁은 어느 마을 분이십니까? 저는 저 위쪽 산골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이 근처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모두 병든 부모를 모시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연하는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이문수 영감께서는 방 안에서 기침을 하고 계셨는데 얼굴빛이 많이 나빠 보였습니다. 아버지, 약을 다려드리겠습니다. 연하야, 내가 너무 고생한다.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연하는 아버지께 정성껏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약재값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약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약방 주인은 외상을 주려 하지 않았고 연하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지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도균과 연하는 우물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만 나누었지만 점차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었지요. 도균은 연하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고 연하는 도균이 효성이 지극한 농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버지 병환은 어떠십니까? 좀 나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약값이 워낙. 연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도균은 그런 연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지요. 제 어머니도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서로 어려운 처지이니 힘을 합쳐보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산에서 약초를 캐는 일을 하는데 아가씨도 함께 하시면 두 분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양반집 딸이 직접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병환을 생각하니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 우물가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불행이라는 공통된 시련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게 된 것이지요. 연화는 집으로 돌아가며 오랜만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도균 역시 연화를 만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이었지요.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들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균과 연화는 약속한 대로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연화는 광주리를 들고 나왔는데 비록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손질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로 향했지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도균은 연화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평소에 혼자 다니던 산길이었지만 연화와 함께하니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했지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좋은 약초가 많이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균이 앞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지요. 양반집 딸로 자란 연화에게는 이런 깊은 산속이 낯설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전 내내 산삼, 당귀, 청궁 같은 약초들을 캐었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도균의 가르침을 받으며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지요. 손에 흙이 묻고 옷이 더러워졌지만 연화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도균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광주리에는 제법 많은 약초가 담겨 있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이렇게 많이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연화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균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도균의 어머니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아낙네가 급히 달려와서 알려준 것이었지요. 도균아, 어서 집으로 가거라. 내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다. 도균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화도 놀라며 도균을 바라보았지요. 어서 가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연화의 말에 도균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도균의 집으로 향했지요. 도균의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숨소리마저 가늘어져서 언제 숨을 거두실지 모를 상황이었지요. 마을의 전밭이 할머니가 와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구나. 도균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연화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밤 도균은 어머니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연화도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 주었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박씨 마님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더 좋은 약을 구해야겠습니다. 도균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어디서 구하실 생각이십니까? 더 깊은 산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 좋은 약초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도균은 혼자서 평소보다 훨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험한 바위길을 오르고 또 올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갔지요.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도균은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풀 한 포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초는 도균이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잎사귀는 비치처럼 푸르렀고 뿌리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왔지요. 마치 선계의 식물인 것처럼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약초는 처음 봅니다. 도균은 조심스럽게 그 약초를 캐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지요. 분명 범상치 않은 약초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도균은 그 약초를 소중히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는 은거한 의원 오태수 노인이 살고 계셨는데 젊은 시절 어이까지 지냈던 분이라 약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해박한 분이었지요. 이른 새벽 도균은 오태수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장,
이 약초 좀 보아주십시오. 오태수 노인은 도균이 가져온 약초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깊은 산속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선초로구나. 오태수 노인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약초입니까? 이 약초는 하늘이 내린 신약이다. 어떤 병이든 고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오직 마음이 순수하고 효성이 지극한 자에게만 하늘이 허락하신다는 전설이 있느니라. 도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자신의 효성을 보시고 이런 귀한 약초를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이 약초로 제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하지만 이 약초는 너무나 귀하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느니라. 오태수 노인은 도균에게 약초를 우리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도균은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들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도균은 곧바로 그 신비한 약초를 정성스럽게 다려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박씨 마님께서는 약을 드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색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일어나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지요. 이 소문은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도균의 효성과 신비한 약초 이야기에 감탄했지요. 신비한 약초의 효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박씨 마님께서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아 가셨지요. 오랫동안 알아 누워 계시던 분이 이제는 마당에 나와 앉아서 햇볕을 쬐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균아, 어미가 이렇게 나은 것이 꿈만 같구나. 박씨 마님께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프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도균의 집 앞에 모여들어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죽을 뻔했던 박씨 마님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워했지요. 그런데 연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지요. 도균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십니다. 도균은 망설이지 않고 남은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드려보십시오. 도균이 연하에게 귀한 약초 한 뿌리를 건넸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랐지요. 이렇게 귀한 것을, 생명 앞에서 귀하고 천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둘러 연하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문수 영감께서는 정말로 위독한 상태였지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고 호흡도 매우 약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다렸습니다. 도균이 곁에서 도와주며 오태수 노인께 들은 방법 그대로 정성스럽게 우려냈지요. 아버지, 약을 드셔보십시오. 이문수 영감께서는 의식이 흐릿하셨지만 연하가 떠드리는 약을 조금씩 넘기셨습니다. 도균과 연하는 밤새도록 영감의 곁을 지켰지요. 새벽녘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문수 영감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을 좀. 영감께서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연하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물을 떠다 드렸지요. 연하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냐? 이문수 영감께서는 오랜만에 또렷한 정신으로 딸을 바라보셨습니다. 도균 총각이 귀한 약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연하가 설명해 드리자 이문수 영감께서는 도균을 향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총각에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영감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며칠이 지나자 이문수 영감께서는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던 분이 이제는 마당을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지요. 연하야,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문수 영감께서 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버지. 도균 나으리는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 총각의 인품을 보니 분명 큰 복을 받을 사람이다. 연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도균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도균에 대한 이야기가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죽어가던 두 사람을 모두 살린 신비한 약초 이야기는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지요. 도균이는 정말 하늘이 점지해준 효자다. 그 약초는 분명 선약이 틀림없다. 사람들은 도균을 보면 절을 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도균은 여전히 겸손했지요. 어느 날 오태수 노인이 도균을 찾아왔습니다. 총각, 참 잘했다. 약초를 나누어 쓴 일 말이야. 노인장께서 신중하게 쓰라고 하셨는데 생명을 구하는 일에 무엇이 아깝겠느냐. 총각의 마음이 바로 그 약초가 지닌 진정한 힘이야. 오태수 노인의 말에 도균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약초의 힘은 단순히 약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 오태수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이런 소문이 퍼지면 탐욕스러운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노인의 경고는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과연 멀지 않은 곳에서 탐욕스러운 눈들이 도균을 주시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도균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하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도균과 연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구나. 효성과 정성이 저렇게 깊은 사람들이니 분명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이다. 오태수 노인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균의 신비한 약초 이야기가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가자 마침내 그 소문이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 고을의 사또 정만식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권세를 이용해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모으는 것이 그의 취미였습니다. 정만식의 사랑채에서는 연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첨꾼들과 간신배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백성들을 수탈할 방법을 의논하곤 했지요. 그런 어느 날 한 아전이 급히 달려와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또님, 큰 소식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정만식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신비한 약초를 가진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약초 하나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고 하옵니다. 정만식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평소 몸이 허약하여 온갖 약재를 구해다 먹고 있었는데 그런 신묘한 약초가 있다는 소식에 귀가 솔깃했지요. 정말이냐? 어떤 놈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냐? 한도균이라는 농부입니다. 죽어가던 어머니와 이웃집 영감을 모두 살려냈다고 하옵니다. 정만식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그놈을 불러오너라. 그 약초를 모두 가져와야겠다. 아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나갔습니다. 정만식은 벌써부터 그 약초를 손에 넣을 생각에 흥분했지요. 며칠 후 포졸들이 도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그들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한도균이 누구냐? 포졸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균은 밭에서 일하다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한도균입니다. 사또님께서 부르신다. 어서 따라오너라. 포졸들의 엄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박씨 마님께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셨지요. 도균아,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의 당부 말씀에 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도 멀리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관아에 도착한 도균은 정만식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정만식은 거만한 표정으로 도균을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그 신비한 약초를 가진 놈이냐? 예, 사또님. 좋다. 그 약초를 모두 관가로 바치거라. 도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약초를 빼앗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사또님, 그 약초는 병든 백성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감히 관의 명령에 거역하느냐? 정만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균은 굽히지 않고 대답했지요. 백성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초는 하늘이 백성들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무례한 놈이 정만식은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도균은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또님,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부모를 효성으로 모시고 이웃을 도우며 사는 것이 죄입니까? 너 같은 미천한 농부가 그런 귀한 약초를 가질 자격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하지만 도균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위협해도 약초를 내주려 하지 않았지요. 정만식은 결국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다. 정만식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아전을 불렀습니다. 저놈의 집안을 조사해 보아라.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다른 죄가 없는지 말이다. 알겠사옵니다, 사또님. 도균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만식은 억지로라도 죄명을 만들어서 도균을 압박하려 했지요. 한편으로는 부하들을 시켜 도균의 집을 뒤져 약초를 찾게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선량한 도균이 아무 죄 없이 잡혀간 것에 대해 억울해했지요. 도균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또가 약초를 탐내서 그런 게 아니냐. 백성들의 원성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연하는 오태수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인장, 도균이가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예상한 일이구나. 탐욕스러운 자들이 결국 나타났다. 오태수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또의 탐욕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까. 한편 정만식의 부하들은 도균의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약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균이 미리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기 때문이지요. 사또님, 아무리 찾아도 약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더 심하게 고문해서라도 숨긴 곳을 불게 하라. 정만식의 탐욕은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도균은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약초의 숨긴 곳을 말하지 않았지요. 백성을 위한 약초를 개인의 탐욕을 위해 쓸 수는 없습니다. 도균의 의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갔지요. 정만식은 계속해서 온갖 방법으로 도균을 압박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원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도균의 석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선량한 도균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탐욕의 눈이 먼 정만식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균이 관아의 옥사에 갇힌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만식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도균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도균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욱 굳건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정만식은 직접 옥사로 내려가 도균을 만났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험악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한도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느냐? 사또님, 소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도균은 비록 몸은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의연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걱정하며 밤마다 우시는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고집을 피우는 동안 늙으신 어머니가 얼마나 애타하고 계시는지. 정만식의 말에 도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지요. 어머니께서 제가 옳지 못한 길을 가기를 바라실 리 없습니다. 이 고집센 놈아. 정만식은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나가버렸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연하가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도균을 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연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지요. 마을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도균이를 구해주십시오. 연하가 마을 이장 김첨지 댁에서 애원했습니다. 연하 낭자, 저희도 도균이를 구하고 싶소. 하지만 사또의 권세가 워낙 무서워. 그렇다면 상급 관청에 호소하는 것은 어떨까요? 연하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첨지가 말했지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누가 그 먼 길을 갈 것이며 또 누가 글을 써줄 것이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글은 제가 쓰겠습니다. 연화의 결연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양반집 교수가 백성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을 보고 모두들 고마워했지요. 연화 낭자, 위험한 길인데 도균이가 저희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있는데 제가 이 정도 위험을 무서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이튿날 새벽 연화는 상소문을 품에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그녀를 배웅했지요. 박씨 마님께서도 나오셔서 연화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화야, 고맙다. 우리 도균이를 구해다오. 마님,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도균이를 데려오겠습니다. 연화가 떠난 사이 정만식은 더욱 악랄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도균의 집에 부하들을 보내 집안을 모조리 뒤엎게 했지요. 심지어는 박씨 마님께까지 위해를 가하려 했습니다. 늙은 것, 내 아들이 어디에 약초를 숨겼는지 말하지 않으면 너부터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하지만 박씨 마님께서는 조금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도균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말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더욱 분개했습니다. 김첨지를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했지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가 나서서 도균이를 구해야 한다. 한편 연화는 며칠을 걸어 가명에 도착했습니다. 관찰사에게 상소문을 올리기 위해 가명 문 앞에서 기다렸지요. 하지만 하급 관리들은 연화를 쉽게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규수가 무슨 일로 관청에 나타났느냐? 백성의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그런 일은 해당 고을 사또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거라. 그 사또가 바로 억울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화는 며칠을 굶으며 가명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관찰사의 신복인 서기관이 연화의 사정을 듣고 상소문을 받아주었지요. 이 상소문을 관찰사께 올려드리겠소.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오. 감사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무렵 도균의 소문은 더욱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고을의 백성들까지 도균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지요. 선량한 백성이 탐관오리에게 핍박받는 일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태수 노인은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이로 궁중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런 일이 상부에 알려지면 반드시 조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도균이의 고난도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노인은 혼자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만식은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연화가 상급 관청에 호소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기 때문이지요. 이 일이 상부에 알려지면 큰일이다. 정만식은 급히 도균을 불러내어 마지막으로 회유해 보려 했습니다. 한도균,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약초만 내놓으면 너를 당장 풀어주고 큰 상까지 내리겠다. 하지만 도균의 대답은 여전했습니다. 사또님, 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한 약초를 개인의 욕심을 위해 쓸 수는 없습니다. 이 고집불통의 놈아. 정만식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도균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과연 연화의 상소가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도균의 시련은 언제 끝날까요? 연화의 상소문이 올려진 지 며칠 후 가명에서 급히 파견된 암행어사가 은밀히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관찰사는 연화의 간절한 호소와 여러 증언을 듣고 이 일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암행어사 박정유는 평민 행상으로 변장하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만식의 행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그동안의 억울한 사연들을 털어놓았지요. 사또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줄 아십니까? 백성들 것은 모조리 빼앗고 자신만 살찌우려고 합니다. 선량한 도균이를 죄도 없이 가두고 그 늙으신 어머니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박정유는 이런 증언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편 정만식은 도균이 여전히 굴복하지 않자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악독한 계략을 꾸몄지요. 도균이 숨긴 약초를 자신이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놈이 약초를 산 어딘가에 숨겨놓았을 것이다. 산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어라. 정만식은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도균이 약초를 발견했던 그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그는 직접 나서면 반드시 약초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산속 깊숙한 곳에서 정만식은 드디어 도균이 숨겨놓은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그 신비한 모습에 그는 환호성을 질렀지요. 드디어 찾았다. 이제 이 몸이 불로장생할 수 있겠구나. 정만식은 탐욕스럽게 약초를 모두 캐내어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가며 벌써 그 약초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관아로 돌아온 정만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약초를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태수 노인이 도균에게 가르쳐준 방법과 달리 제멋대로 우긴 약초는 독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상하다.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이냐? 하지만 정만식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약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먼저 배가 심하게 아프더니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열이 펄펄 끓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사또님, 사또님, 아전들이 부축해서 정만식을 침실로 옮겼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급히 불러온 의원도 고개를 저었지요. 이상합니다. 독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오태수 노인이 관아로 들어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지요. 내가 보겠소. 오태수 노인은 정만식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선초를 잘못 우려 마신 것이오. 선초요? 그렇죠. 선초는 마음이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자만 먹을 수 있는 약초요. 탐욕스러운 자가 먹으면 독이 되는 법이지. 노인의 말을 들은 아전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암행어사 박정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럼 사또님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까? 있소. 하지만 그러려면 조건이 있소. 무엇입니까? 한도균을 당장 풀어주고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오. 그리고 진심으로 백성들에게 사죄해야 하오. 이 말을 들은 박정윤은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마패를 꺼내들며 정체를 드러냈지요. 내가 암행어사 박정윤이다. 관아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아전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암행어사님, 저희는 모르고 한 일입니다. 그동안 이 고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조사했다. 정만식의 탐악과 횡포, 그리고 무고한 백성 한도균을 핍박한 일까지 말이다. 박정윤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한도균을 석방하라. 예, 암행어사님. 아전들은 급히 달려가 도균을 옥사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도균은 비록 몸은 야위었지만 여전히 의연한 모습이었지요. 한도균, 내가 당한 억울함을 모두 알고 있다. 정만식의 죄는 반드시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사또님. 하지만 저는 복수보다는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도균의 너그러운 마음에 박정윤은 감동했습니다. 그대의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풍모로구나. 그때 연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가명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도균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도균이, 연하양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제외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정만식은 결국 중병에 걸려 누워있게 되었고 그의 모든 죄상이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탐악과 직권 남용, 그리고 무고한 백성 핍박 등의 죄로 파직되어 멀고 험한 곳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오태수 노인은 정만식에게 해독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비록 악한 사람이었지만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서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도균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물리친 순간이었지요. 정만식이 귀양을 떠난 후 고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새 사또 이덕수는 청렴하고 어진 성품으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그는 부임하자마자 도균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한도균, 내가 바로 그 유명한 효자로구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사또님. 아니다. 내 이야기는 벌써 조정까지 알려졌느니라. 임금께서도 내 효성과 의로움을 크게 치하하고 계시다. 이덕수는 품에서 교서 한 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임금께서 내린 교서다. 내게 효자 정렬을 내리시고 특별히 벼슬까지 제수하신다. 도균은 깜짝 놀라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같이 미천한 자에게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내 마음씨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풍문이라. 하지만 벼슬을 받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하라 하지는 않겠다. 도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히 대답했지요. 사또님, 저는 어머니를 모시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럼 이렇게 하자. 벼슬은 사양하되 조정에서 내린 쌀과 비단은 받아들여라. 이덕수의 배려로 도균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조정에서 하사받은 쌀과 비단으로 생활이 넉넉해진 도균은 그 모든 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지요. 도균아, 내가 혼자 받은 상인데 이웃 어른들,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 함께 나누어야 마땅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균의 너그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한편 연화의 아버지 이문수 영감께서는 도균을 사위로 맡고 싶어 하셨습니다. 딸의 마음도 도균의 인품도 너무나 만족스러웠기 때문이지요. 연화야, 그 총각과 혼례를 올려라. 아버지, 연화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균 총각처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더구나 너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이문수 영감께서는 직접 도균의 집을 찾아가 혼담을 꺼냈습니다. 한 총각, 우리 연하와 인연을 맺어보면 어떻겠소? 도균은 박씨 마님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균아, 연하는 참 좋은 아이다. 내가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도와준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럼 혼례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라. 어미도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두 집안의 혼담이 성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혼례를 도와주었지요. 혼례 준비가 한창일 때 오태수 노인이 도균을 찾아왔습니다. 총각, 이제 신비한 약초가 더 필요하지 않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산에 가보시오. 분명 새로운 약초들이 자라나 있을 것이오. 오태수 노인의 말대로 도균이 산에 올라가 보니 정말로 전에 없던 귀한 약초들이 곳곳에 자라나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도균의 선행에 감동하여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 같았지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도균은 감격하며 약초들을 정성스럽게 캐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었지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한 혼례였습니다. 새신랑 새신부 백년해로 하시오. 효자 효부가 되어 훌륭한 가정을 이루시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도균과 연화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혼례 후 도균은 연화와 함께 약초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았지만 도균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지요. 도균 서방, 약값을 얼마나 받으실까요? 돈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건강해지시면 됩니다. 도균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지요. 연하도 현명한 아내가 되어 시어머니를 정성껏게 모셨습니다. 박씨 마님께서는 착한 며느리를 얻어 마음이 더없이 흐뭇하셨지요. 연하야, 내가 와서 이 집이 더욱 화목해졌구나. 어머님, 도균이와 함께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도균의 집안은 3대가 화목하게 지내며 마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균과 연하 사이에는 총명한 아들까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지요.
우리 손자도 참 착하구나. 박씨 마님께서는 손자를 품에 안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균 가족을 보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렇게 선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효성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도 도균이를 본받아 살아야겠다. 이후로도 도균은 평생 동안 효성과 정직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초로 치료해 주었지요. 그의 선행은 끝이 없었고 그에 따른 복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씨 마님께서는 아들의 효성 덕분에 천수를 다하고 편안히 돌아가셨고 도균과 연화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선한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효성과 의로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